제 이름은 김현수입니다. 올해로 40세,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전자부품 연구원으로 일한 지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그리고 소중한 딸 7살 하윤이가 있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무표정하게 창밖을 바라보는 일상이 반복됐지만 집에 돌아가 하윤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나의 가족도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너무도 조용히, 너무도 치명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지와의 첫 만남은 아주 우연한 순간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방학 동안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던 학생의 누나가 바로 윤지였습니다. 처음 윤지를 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작은 키에 긴 생머리, 밝게 웃는 얼굴, 무엇보다 힘든 날에도 억지 미소 대신 담담한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잘 부탁드릴게요. 그녀가 건넨 인사에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외가 끝날 때쯤 윤지와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한잔하자는 그녀의 제안이 시작이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윤지는 사범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연구원이 되어 언젠가는 나만의 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주말이면 영화관 데이트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작은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웃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프로포즈도 없었습니다. 단지 둘이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강서구의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아 조용히 올렸습니다. 그날 윤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녀가 입가에 살짝 웃음을 머금은 채 내게 다가오던 순간을. 앞으로도 내 손 놓지 않을게. 내가 그렇게 속삭였을 때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편이야. 결혼 후 우리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세상 어떤 궁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신혼 초반 우리는 퇴근 후 손을 잡고 동네를 걷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늦은 밤 맥주 한 캔을 나누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만의 세계가 천천히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3년 차에 하윤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던 내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처음으로 하윤이를 품에 안았을 때 나는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손, 가녀린 울음소리, 따뜻한 체온. 그 순간 나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윤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이 아이만큼은 정말 잘 키우자. 나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조금은 어설펐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이 우리 사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몇 해는 정말로 평온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5년 차를 넘기며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윤지가 식탁에 반찬을 차릴 때 나를 부르지 않고 혼자 식사를 시작하거나 내가 퇴근해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다거나 오늘 회의 진짜 길었어. 내가 말을 걸어도 윤지는 흥미없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그랬구나. 그 말 이후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대화가 점점 줄었습니다. 평소엔 웃으면서 농담을 주고받던 저녁 식사 시간도 이제는 TV 소리만 공간을 메웠습니다. 같이 있어도 각자 핸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윤지가 많이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하윤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등하원과 육아 대부분을 윤지가 도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엔 하윤이 내가 데리고 나갈게. 넌 푹 좀 쉬어. 그때 윤지는 잠깐 나를 쳐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고마움보다 무덤덤함이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어차피 나도 약속 있어. 그 약속이 뭔지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으니까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윤지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고 복장이 달라졌습니다. 전엔 슬리퍼에 무심하게 묶은 머리로 나가던 윤지가 어느 날부턴가 정성 들인 화장과 원피스를 입고 외출했습니다. 어디가? 좀 꾸몄네. 내 말에 윤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 만나는데 뭐 어때서? 사람 좀 만나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비처럼 보일까봐, 괜히 다투게 될까봐. 그런데 그날 밤 윤지가 씻고 나와 침실로 들어가지 않고 하윤이 방에서 자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하윤이랑 자는 게 편해. 당신 코골이도 심하고. 그냥 그렇다고. 그날 이후 우리는 각광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그러겠지 싶었지만 그 일은 습관이 되었고 결국 일상이 되었습니다. 잠자리마저 멀어진 우리는 더 이상 부부라고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일찍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윤지가 급하게 핸폰을 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친 윤지는 평소와 다르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냥 엄마야. 집안일 때문에. 하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안이 가슴 한켠에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나는 처음으로 내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윤지의 무심함, 대화의 단절, 신체적 거리감.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그 모든 걸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한 남편인가? 회사 일에 집중하느라 가족을 등한시했나? 그렇게 자책하며 나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징후들이 곧 마주하게 될 끔찍한 진실의 전조였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야근이 예정돼 있었지만 팀장님이 회의를 일찍 끝내줘서 생각보다 빠르게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윤지가 좋아하던 마카롱과 와인을 샀습니다. 그날이 바로 결혼 10주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이벤트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윤지의 표정이 너무 자주 어두워졌고 우리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윤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조명은 절반만 켜져 있었으며 집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나 오늘 좀 일찍 왔어. 이거 너 좋아하는 거라.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윤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녀의 눈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도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마카롱 봉투가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말을 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윤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밖에 몰라. 회사 핑계, 피곤하다는 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해도 무시하고. 그게 왜? 내가 우리 가족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외로웠어. 지쳤어. 순간 가슴을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윤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확신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당신은 바쁘고 애랑 정서적으로도 안 맞잖아. 그건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야. 하윤이는 내 딸이야. 그 말에 윤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차분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다 정리하자. 나 준비 다 했어. 그녀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협의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벌써 인감도 찍혀 있었습니다. 내 서명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꿈일 거라고,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지어낸 최악의 상상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 눈앞에서 차갑게 서류를 펼치는 아내와 깨진 마카롱 조각들과 말없이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 그녀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게 그날의 이혼 통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깊은 배신으로 내려가는 입구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내 삶은 무기력한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직장에 나가고 밤에 돌아오면 조용한 집. 윤지와 하윤이가 떠난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였습니다. 이따금 주말에 하윤이를 볼 수 있었지만 그녀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웠고 나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윤아, 유치원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대화는 짧았고 어색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회식 중에 사진 한 장을 보게 됐습니다. 한 동료가 자기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애가 진짜 나 닮았지? 요즘은 신기할 정도로 붕어빵이더라니까. 그 말에 누군가 내게 물었습니다. 현수 씨 딸도 닮았어요? 그 뭐더라? 하윤이.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윤이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윤지를 많이 닮았지만 나와의 공통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쌍꺼풀이 없는 눈, 오똑한 콧대, 하얀 피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하윤이를 데려오는 날 조심스럽게 하윤이의 칫솔에서 타액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나는 내 입안에서도 샘플을 채취했고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제발 괜한 오해이길 그렇게 바랐습니다. 2주 후 검사 결과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친자 관계 가능성 0%. 잠시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습니다. 키보드를 누르던 손이 굳었습니다. 내가 하윤이의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수천 개의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윤지가 나를 속였다는 것,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그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바로 전화를 들고 윤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직장 근처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날따라 윤지는 퇴근 후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 상대는 내가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종호, 10년 지기 친구. 내 결혼식 때 사회를 봐줬고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 병문안도 왔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놓인 친자 확인서 사본과 종호와 윤지가 웃으며 마주 앉아있던 그 모습이 눈에 선명히 아른거렸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친자부 존재 소송, 몇 군데를 골라 새벽까지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 주 주말 나는 강남구에 있는 로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변호사 박수진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은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자부 존재 확인 소송 가능합니다. 추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도 끊을 수 있나요? 내 물음에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친자 관계가 부정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집니다. 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이다. 곧바로 나는 친자 확인서를 근거로 친자부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윤지의 성명, 주소, 그리고 모든 사실관계가 담겼습니다. 윤지는 처음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소장을 직접 전달받고 나서야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거야. 내가 한 짓 다 밝혀야지. 그리고 바로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감정적인 대화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수순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나는 윤지뿐만 아니라 종호까지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종호에게는 별도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그리고 내가 직접 목격한 만남 사진까지. 박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마세요. 이건 명백한 고의적 기망 행위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윤지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아무런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친자 사실을 숨기고 결혼 생활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윤지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친자 관계 부존재 인정, 양육비 지급 의무 해제, 위자료 8천만 원 지급 명령, 정신적 피해에 따른 종호 개인에 대한 3천만 원 배상 판결. 판결이 나오던 순간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실감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윤지는 법정 밖에서 흔꼈습니다. 종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을 보는 것에 이상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내 10년의 시간이 이렇게 끝났다는 사실이. 그날 나는 복수를 끝냈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지진 못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내 안에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윤지도, 종호도, 그리고 내가 지키고자 했던 가족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 텅 빈 느낌이 더 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여잡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자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집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함께 꾸몄던 집, 거실 한켠에 아직 남아있는 하윤이의 장난감, 윤지가 골라놓았던 커튼, 벽에 걸린 가족사진, 모두 하나하나 손으로 치워야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가족의 기억을 담아버리는 일은 상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가족사진을 떼어낼 때 손이 멈췄습니다. 그 속에서 웃고 있는 나, 윤지, 그리고 하윤이. 그래도 행복했던 순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조용히 서랍 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지워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 변화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술에 기대어 시간을 보내던 습관을 끊었습니다. 대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겨우 10분 걷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 걸음씩 걷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한강공원을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 번째 변화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잘 지내냐? 얼굴 좀 보자. 그렇게 만나 술 한잔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나는 다시 사람답게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진행한 사내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민서를 만났습니다. 민서는 나보다 3살 어린 같은 연구소에 근무하는 품질관리팀 직원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해요. 현수 씨는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웃었습니다. 나도 혼자 가는 건 익숙한데 둘이 가면 더 좋을 것 같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아무 강요 없이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것을. 아직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닙니다. 지나간 상처는 여전히 가끔 꿈에 나타나고 혼자 있는 밤이면 문득 외로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조차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있으니까. 상처는 흔적이 되었고 흔적은 결국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느냐고.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프지만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삶은 결코 일직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고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나는 한때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그 무너진 폐허 속에 앉아 스스로를 탓했고 남을 원망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르쳐 준 것은 상처를 피할 수는 없어도 상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윤이를 그리워합니다. 아직도 가끔 꿈에서 하윤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며 뛰어올 때가 있습니다. 깨고 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나의 친자식이 아니었다고 해서 내가 하윤이를 사랑했던 시간까지 거짓은 아니었으니까요. 사랑은 그렇게 남습니다.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따뜻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다시 한 발짝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삶은 늘 흘러가고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있었든 다시 웃을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주저앉아 있나요? 소중한 걸 잃고 모든 게 끝났다고 느끼고 있나요? 그렇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